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볼 내용은 무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입니다. 최근 자격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기도 하는 내용이니까 조금 집중해서 학습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먼저 무형자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도대체 무엇을 무형자산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죠. 따라서 이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첫 번째 특징은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다. 물리적 형태가 있다라면 그건 유형자산이 되고요. 무형은 물리적 형태가 없다. 하지만 식별 가능하다라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는 기업이 통제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자산으로 인해서 향후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무형자산보다 출제 빈도가 높은 건 더 많이 출제되는 건 유형자산입니다. 다만 최근에 그 유형자산의 틈 사이에서 무형자산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드릴 수 있고요. 앞에 설명드렸듯이 무형자산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식별 가능해야 된다. 물론 형태가 없지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통제 가능해야 되고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러한 무형자산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등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우리 자격시험의 개정 과목으로는 회계처리, 분개하는 거에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결산, 감가상각, 자동분계 파트에서 영업권과 개발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실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론에도 이 무형자산에 대해서 출제가 자주 되고 있다라고 미리 언급을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무형자산의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셨다라면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라면 기업 내부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는 인식기준에 무형자산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무형자산에 대한 창출 과정을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무형자산은 그 자산을 얻기 위한 과정을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을 한다. 바로 이런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프로젝트를 통한 연구 단계와 구분 단계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기본적인 무형자산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이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뭐로 본다라고요? 연구 단계로 본다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회계처리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연구 단계에서는 경상 연구개발비라는 계정을 쓰셔야 되고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건 개발비라는 계정을 쓰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판매관리비라고 하고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무형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상연구개발비가 아니라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뭐만 개발비만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외에 영업권이나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간단하다,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개발비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뭐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 우리 시험에는 고객관리 프로그램, 일반적인 지적재산권이라고 얘기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정 과목이 소프트웨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개발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발비가 자격시험의 출제 빈도가 무형자산에선 제일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분명히 연구개발비와 개발비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에서 특히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개발비는 무형자산 인식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영업권은 외부에서 발생한 것만 무형자산 인식한다 라는 내용은 조금 챙겨서 다음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무형자산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살펴보셨다면 다음 보실 내용은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입니다.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요, 상각기간, 그리고 상각을 시작하는 시점, 상각 방법, 잔존가치로 나뉘어서 살펴볼 텐데 우선 첫째, 무형자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20년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상각 시점, 언제부터 감가상각을 할 거냐? 무형자산은 취득 시점이 아니라 그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용 가능한 때부터 20년 범위 내로 상각을 하셔야 되는데 다양한 정액법, 체감잔해법, 생산량 비례법 등의 무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이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정액법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0년 범위 내에서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대부분 무슨 법을 이용해서 정액법을 이용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정액법으로 상각할 때 필요한 게 잔존가액인데 무형자산인 잔존가치는 일반적으로 없는 것으로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무형자산은 몇 년을 초과하지 않고요. 20년 사용 가능한 때부터 일반적으로 무슨 법으로 정액법을 이용하는데 잔존가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거고 이런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를 살펴본다면 물론 회계처리는 언제 하게 된다. 12월 31일 결산 때 하게 되겠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비용을 통해서 대변에 개발비가 되건 영업권이 되건 자산의 명칭을 바로 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유형은 간접법을 쓰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획을 통해서 자산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건물이라는 자산이 1000만 원이다. 취득원가인데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300이다 라고 한다면 건물의 실제 가치는 얼마이다? 700이죠. 건물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가치 감소분을 줄이는데 감가상각 누계획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줄인다. 그걸 우리는 간접법이라고 하고요. 무형자산은 자산의 가치를 직접 줄입니다. 개발비가 되건 영업권이 되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자산 금액에서 바로 마이너스를 한다. 그걸 우리는 직접법이다라는 거죠. 애초에 무형자산을 1000만 원을 취득했는데 상각이 200만 원 된다라면 다음 연도에는 200을 바로 차감하시고 얼마의 금액으로 넘어간다? 800만 원의 금액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자, 무형자산은 20년 초과할 수 없다.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액법을 쓰고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일 마지막에 무슨 법을 이용을 해요? 그렇죠. 직접법을 이용해서 자산의 가치를 바로 줄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예제 문제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먼저 만나보실 내용은 전산회계 1급 104회 출제된 이론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회계 1급 문제지만 충분히 세무 2급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나올 수 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내부 창출된 무형자산이 인식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연구 단계와 당연히 뭐로 나눠? 개발 단계로 나누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건 경상 연구 개발비로 뭐로 간다? 판매 관리비로 가게 되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건 무형자산이 개발비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 2번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 등이 무형자산의 대표적이고 사업 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 사업 결합은 외부의 회사와 우리 회사가 결합을 하는 거죠. 이건 영업권을 인식을 합니다. 2번이 틀렸는데 일반적인 영업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타 회사 A라는 회사를 인수를 할 건데 A라는 회사에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고 부채가 30원이라면 이 회사의 실질적인 자본은 70원이죠. 이 자본이 70원짜리 회사를 우리는 100원의 회사를 인수합병을 한다. 원래 실제 가치가 70원인데 100원 주고 사온 거예요. 돈을 더 줬잖아요. 얼마를? 30원을 더 지급했습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영업권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업 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당연히 영업권으로 인식을 합니다. 문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다. 첫 번째 조건이죠.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다. 두 번째는 통제 가능해야 된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으셔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무형자산에 대한 대표적인 조건입니다. 또한 내부 프로젝트 같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가 있을 때 구분할 수 없다. 즉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전부 다 뭐로 본다 그랬습니까? 연구 단계로 본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문제 답은 몇 번이? 2번이 되겠죠. 관련 내용은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시죠. 세무 2급 104회 이론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결론은 같은 104회인데 회계 1급에도 나오고 세무 2급도 나왔다라는 거죠. 자, 옳지 않은 설명을 물었습니다. 자,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는 사업 결합 등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을 하고 내부에 창조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빙고 맞습니다. 무형자산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당연히 비용으로 간다.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하라, 처리하라 라는 거죠.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어떻게?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번 무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증가한다. 그 공정가치를 반영해서 감가상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비되기 때문에 상각을 통해서 장부금액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은 맞는데 무형자산은 공정가치 또는 회수가액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금액들이 아니라 애초에 원가 금액을 기준으로 상각을 하게 된다. 자,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범위 내에서 정액법으로 직접법 상각을 한다라고 얘기 드렸죠. 자, 문제 답 확인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전산 세무 2급 97회 역시 이론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무형자산 설명 옳지 않은 거 물었는데 무형자산은 잔존가치는 무한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0원으로 본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중에서 짧은 것으로 한다. 이건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죠. 안내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맞는 설명이니까 조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기 3번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을 뭐한 시점부터 취득한 시점부터 이거 탈락이죠. 무형자산은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사용한 때부터 상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문제답은 3번입니다. 일반적으로 무형자산 출제되는 이론 문제 살펴보셨고요. 그러면 분계 문제, 결산 문제부터 한번 보죠. 자, 우리 세무 2급 92회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결산 마감 전에 영업권이 무형자산의 잔액이 3천만 원이다. 결산 시점의 금액이라는 거고요. 이 영업권은 2020년 5월 20일에 취득한 것이다. 무형자산은 5년간 월할 균등 상각을 한다라고 나오는데 이 문제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 다시 하기하면 우리가 무형자산을 3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올해 5월 20날 취득했다. 그리고 몇 년 상각을 해요? 5년간 상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무형자산은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그리고 대변에는 자산의 가치를 바로 줄이는 직접법으로 상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계산하셔서 결산 문제지만 일반전별 12월 31일에 수동분계로 직접 하셔도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일반적인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은 자동분계로 처리를 하죠. 어디에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무형자산을 찾으시고 영업권을 찾으셨다면 이 안에 해당되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만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는 건데 그럼 금액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취득한 이 무형자산이 영업권의 취득원가가 3천만 원이죠. 그리고 이걸 내용연수 5년이니까 5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600만 원의 금액이 나올 텐데 이 600만 원은 1년의 금액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5월 20날 취득을 했고요. 반드시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본다라는 거니까 다시 하려면 영업권을 5월부터 12월까지 몇 개월을 사용했다? 8개월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1년분의 상각이 아니라 8개월분의 감가상각을 인식하셔야 된다. 따라서 12분의 8을 통해서 600만 원을 12로 나누시면 한 달에 대한 금액이 나올 거고 8개월이니까 8을 곱해서 8개월분 계산하시면 400만 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결산 자료에 입력만 해주시면 된다. 중요한 건 회계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이다? 전표 추가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기본적인 무형자산에 대한 결산분계 설명을 드렸고 월할생과 상각이라는 거 조금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신 92회차 문제보다 출제 형태가 더 자주 출제되는 건 바로 88회 문제 유형입니다. 세무 2급 기출 문제고요. 이 지금 실무 문제는 제가 세무 2급 기준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회계 1급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출제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결산 마감 전에 영업권 잔액이 600만 원이래요. 이 영업권은 2017년도부터 취득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2019년 기준의 문제입니다. 단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5년간 월할 균등 상각을 하고 있다랍니다. 자, 기본적인 회계 처리가 이렇게 할지언데 수동분계를 하셔도 되고 자동을 해도 된다. 우리는 자동으로 하겠다. 결산자료 입력해서 영업권 안에 금액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얼마를 넣을 거냐라는 거죠. 자, 당기 상각비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당기 상각비를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는 2017년도 취득 당시 내용연수가 있을 것이고 18년도, 19년도 다시 하게서 2017년도에 취득을 했는데 현재는 2019년도이다. 바꿔 말하면 17년도에 취득했을 때는 내용연수가 5년일 거고요. 맞습니까? 18년도는 4년일 것이고 현재 19년도는 내용연수가 3년일 거예요. 이러한 각각의 내용연수를 반영을 했을 때 2017년도에 취득원가가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5년이라는 내용연수 기준에서 감가상각을 했을 거고 18년도도 4년 기준으로 상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19년도도 상각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상각하냐? 올해 우리 재무상태표에 있는 영업권의 금액이 600만 원이다. 이 금액을 내용연수 몇 년 나눈다? 3년을 나눈다. 이게 정액법이니까 그러면 올해 해야 될 금액이 얼마가?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상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잔존금액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합리적으로 추정을 한번 해보자면 2017년도 취득 당시는 금액이 1000만 원이었을 것 같고요. 얘를 5년에서 200만 원으로 상각을 했다. 그러면 애초에 취득할 땐 금액이 1000만 원이었지만 200만 원 직접법 상각해서 18년도에는 800만 원이 넘어왔을 거고 이 800만 원에 대해서 4년에서 200만 원 상각을 했을 것이다. 그럼 당해연도는 다시 600만 원 직접법 상각하니까 600만 원에서 3년 기준으로 200만 원의 상각액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영업권 안에 200만 원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를 하시면 끝난다라는 건데 자, 대부분 영업권에 대한 결산 문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세무 2급 88회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실 건 취득한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현재가 언제인지 봐서 내용 연수만 명확하게 지금 600만 원이라는 건 올해 금액이고 5년이라는 건 17년도 기준 5년이니까 현재 19년도 기준 인식한다면 내용연수가 3년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래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학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무형자산의 기본적인 정의, 감가상각 방법 관련된 기출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과거에는 이 무형자산이 세무 2급 위주로 출제가 되다가 최근에는 세무 2급뿐만 아니라 회계 1급까지도 자주 출제된다라고 설명드렸으니까 시험 준비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궁금한 점이나 문의점은 언제든지 카페나 휴대폰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뵈어요.